제가 또 아이들하고 많이 가까이서 저 되게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영어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에 대한 그런 미련을 좀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인풋이 예를 들어서 3년, 4년 충분히 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어진 가정에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은 자연스러운 말하기, 듣기가 글로 나와요. 문법도 조금 틀릴 수가 있고 뭔가 매끄러운 문장은 아닐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미국 학생들 다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틀린 거를 선생님이 그냥 다 붙여놓고 자연스럽게 이게 오류를 시행착오의 과정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걸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고쳐주잖아요. 네, 바다별 이혜성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학부모님들이 초등 공부랑 중고등 공부를 너무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그 점을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 영어랑 중고등 영어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일단 초등 교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일단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학교 교과를 위한 영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은. 왜냐면 좀 콘텐츠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교과서를 벗어난 확장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콘텐츠 영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등, 고등에 가면은 이게 또 입시랑 또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환경이 바뀌는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초등 아이들한테 학습 지도를 하는 그 학습지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영어가 이제 세월이 수십 년 흘렀으니까 지금은 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봤거든요. 여전히 달라진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초등 6년을 뭐 요즘에 영어 교육들을 뭐 유아 때부터도 시작을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입시 영어를 벌써부터 생각하고 가야 할 건가요? 즉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약간 좀 괴이하다고까지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막 글쓰기, 한글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영어는 후민정음처럼 완벽한 이제 음은 체계가 아니잖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예외도 되게 많은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암기시키는 방식의 영어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뭔가 점수화해서 뭐 레벨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레벨링을 벌써부터 초등 때부터 아이들이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안타깝게 느껴졌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만약에 가정에서 이제 엄마표로 이제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만의 방식으로 아이의 영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아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 때 안 놀고 싶었던 부모님 혹시 계시나요? 뭐 아주 모범적이어서 굉장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적이고 그런 부모님들 당연히 계시겠고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교육 채널들을 많이 보시기도 하실 테지만 제가 이제 느낀 가까이에서 본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시간 나면 친구랑 장난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른이 배웠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놀이에 대한 어떤 기본 욕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좀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충분히 이제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공부. 만약에 그런 루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이 정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공부 정서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십 년 전에서부터 당연히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언어만큼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학습적으로 정확하게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뭔가 등급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처럼 엄마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이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거리감이 훨씬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좀 만나 뵈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죠. 첫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특히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많이들 착각을 하시죠. 다 자랐다는 착각. 이거 정말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일일이 엄마한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의 언어로, 짧은 언어로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힘듦, 그런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나이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녀의 또 행복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거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아이들하고 많이 가까이서 저 되게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속이 깊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 자랐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학업적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다움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이들과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어서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훈육도 교육도 이런 눈높이가 맞추어져서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에서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아이들이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 자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진짜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4가지가 무엇일까요? 진짜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말하기 대회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말하기를 대회에서 수상한 친구들이 그 원고 있잖아요. 원고를 아이가 직접 쓴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써주신 것을 대신 읽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의 진짜 아웃풋을 위한 영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도 느꼈지만 어학원에서들 또 많이들 이 용어를 써요. 리텔링이라고요. 사실은 외국에 살다가 오는 친구들이 리텔링,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해봐라 이러는 건데 언어의 인풋량이 작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해내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리터닝은 가능하다고 봐요. 해외에 살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은. 그리고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만들어진 이런 친구들은 진짜 영어로 자기 생각을 좀 쓸 수가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진짜 영어를 위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영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모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영상이든 책이든 활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책에서는 이제 효능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효능감이 아이들이 내가 조금 어느 정도 했을 때 기분이 으쓱한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계속 나는 모자라다는 말을 들으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어는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매번 틀려. 그러면 이 초등 아이들은 더 많은 좀 타격감을 입을 것 같아요. 우리말 받아쓰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는 효능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제 효능감을 느끼려면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그때 훨씬 더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환경을 예로 들면 아이들에게 뭐 이제 나쁜 영상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책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뭐 아무거나 다 보여주면 되는 거냐? 아니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타리는 좀 쳐주시되 울타리가 너무 좁으면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울타리를 좀 넓게 쳐주셔야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선택도 해보고 우리가 아무래도 삼첩반상보다는 11첩반상이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영어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에 집착에 대한 그런 미련을 좀 버리시고 아이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이게 무너지면은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를 무엇인가 지도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이제 어느 선생님을 떠올려 보셨을 때 저는 어떤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의 어떤 그 과목이나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도 그 정서가 고스란히 이제 전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을 차라리 안 하시면 안 하셨지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의심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계속 보인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을 뭐 옳다 그르다 이 말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가 저는 제일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납득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영어라는 것이 어떤 타 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런 콘텐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궁금하지 않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영어 교육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영어 정서를 즐겁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와 좀 눈높이를 맞추셔서 아이가 충분히 좀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엄마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엄마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서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거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네 번째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려도 될 만큼 되게 중요한 것이 계속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왔지만 우리말 그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말과 영어 아이들이 진짜 해외에 나가서 살 거라면 영어가 더 중요하겠죠. 그 나라에서 완전히 스며들어서 수익 활동을 하고 실제로 일도 하고 이럴 거라면 영어 능력이 훨씬 출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시민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다라는 게 아무래도 한 90% 이상이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고학년에 시작했어도 너무 걱정 마시라. 눈높이 조금 낮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모국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영어 얘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영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논픽션 뭐 경제 용어 말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운다. 글로벌 워밍이 뭐 지구 온난화야. 이런 거를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우리말 모국어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사고력, 모국어 사고력이 없다면 영어를 배우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가 편안해진 친구들은 그 사고력과 모국어 문해력이 그대로 거기다가 영어만 더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어 암기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독해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영어 환경, 자기 효능감, 공부 정서와 모국어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만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심리적 환경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어 책과 영어 영상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마음 그게 만약에 없으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녀한테도.
왜냐하면은 영미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거에 부모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그 영화를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뭔가 다리를 놓아주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문화에만 좀 몰두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훨씬 더 인종 문제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개방적인 어떤 마음으로 좀 문화를 좀 포용하는 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영미 문화권의 영화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관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어떤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약간 좀 두루두루 전 세계를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성 있는 그런 가족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콘텐츠를 딱 이렇게 들이민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뭐 다른 나라 문화에서 나온 어떤 책들, 뉴베리상 수상작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샬롯의 거미줄 같은 경우는 굉장한 명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미 문화권의 영화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이제 원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말로 충분히 잘 이제 많이 접했던 친구들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익숙할 것이고,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들으면 너무 막 이상하잖아요. 왜 한 번 들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를 조금 평소에 좀 어떤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신다면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 콘텐츠를 보여줬을 때 좀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런 뭐 외국 팝송이라든지 네.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즐기면 네.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조금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하기 쓰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말하기를 하고 뭘 하는데 진짜 자기 문장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주어진 문장을 따라 말하고 쓰는 건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고 쓰는 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 문제가 뭐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의 입시 문화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또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나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그 수준이 높은 영어를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비학군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해외여행도 아직 안 다녀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풋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뭐 해외여행을 했거나 해외에서 일정 기간 살고 온 이렇게 인풋이 잘 되어 있는 친구라든지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많은 이제 영어 대화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듣고 말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학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뭔가 이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 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거거든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화난 하면은 angry 이렇게만 외웠던 친구들은 angry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쓰기나 말하기와 연결짓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제 말하고 쓰기 능력은 저는 모국어 능력이랑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영어 수업을 하면서도 모국어로 쓰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인풋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영어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좀 생각을 해서 표현하는 능력은 이건 모국어 능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풋이 이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언젠간 이게 만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예를 들어서 3년, 4년 충분히 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어진 가정에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은 자연스러운 말하기, 듣기가 글로 나와요. 문법도 조금 틀릴 수가 있고 뭔가 매끄러운 문장은 아닐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미국 학생들 다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틀린 거를 선생님이 그냥 다 붙여놓고 자연스럽게 이게 오류를 시행착오의 과정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걸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고쳐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독려하는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교육은 정확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말하고 듣기의 능력이라는 어떤 그 본질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영미권에서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교육을 좀 표방하는 것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시 문화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좀 늦게 영어를 시작했다라거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입시를 당장 공부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거를 지금이라도 진짜 영어 말하기를 뭐 듣기를 하기 위해서 막 인풋을 해라.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좀 큰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은 학교의 입시 문화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좋건 그르건 싫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이들이 이 입시를 또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주어지는 정확하게 따라 뭐 쓰고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버려라 라고는 또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이게 듣기가 충분히 되어진 그리고 영어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은요, 이게 환경에 없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을 외워도 어떤 사람들은 5분이 걸릴 걸 얘네들은 1분이 걸린다든지 10번을 써야지 암기를 할 것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책들을 꾸준하게 보아온 친구들은 팔자가 이미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엔 틀릴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한 두세 번만 쓰면 금방 외운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또 그것 때문에 입시 때문에 버릴 필요는 없다.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요약을 해보자면 진정한 말하기와 쓰기 연습은 우리말 능력이다. 이거는 모국어 사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 영어 말하기 쓰기는 이것이 같이 가는 경우에 어느 순간 만난다. 이것이 너무 이제 해외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영미권 문화 속에서 살던 애들은 그게 당연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게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모국어 사고력을 이걸 놓고서 영어만 이렇게 흘려듣기만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많은 분들께 또 가르쳐 주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좀 자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답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무래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요? 몇 권 읽어야 되고 몇 시간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듣죠. 뭐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확 와닿네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모든 분들이 다 1%의 경제력을 꿈꾸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어떤 인격이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만의 어떤 욕심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일단은 중심이 되어야지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추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표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복잡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의 그릿으로 아이들의 그릿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으시고 나 열심히 막 부자 되고 싶고 나 뭐 학자 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을 내고 꾸준히 한다. 이거는 자신에게 해당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다가 지치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걸 한 달이 건너간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을 요구해서 너는 뭐 선생님이 뭐 10권 읽으랬으니까 너도 10권 읽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복잡성이 있는 이 엄마표 교육에서는 이건 좀 그 아이라는 어떤 최대의 변수랄까요? 변수라기보다 아이를 이제 고유한 인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고 싶은지 아이가 결정하게 하고 아이가 시행착오도 겪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이제 얼만큼 벌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릿으로 아이의 그릿을 강요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그걸 본인한테 쏟으셔야지 아이한테 너
너도 똑같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좀 자녀 교육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다별 이혜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